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3년 역실적 장세, 2차전지 반도체, 시소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이권 지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3월 FOMC 이제 지나고 은행권 리스크 떠들썩했던 것도 다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 한 번 더 고민이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일단 먼저 시장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장의 상황뿐만 아니라 예. 오늘 주식심화론 저의 출연이 마지막 시간이기 네네네. 때문에 제가 근 3년간 출연했던 것 같아요. 네네. 주식심화론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네, 그 3년간의 이 4개 장세를 한 번 다 사이클을 네. 한 번 다 겪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 4개에서 시기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시장에 맞는 판단과 장세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귀 차원, 그리고 요약 차원,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그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었을 때의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고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의 시작과 끝을 총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사이클의 처음과 끝이었어요. 그렇죠. 네. 돌아가 볼까요? 제가 2020년 4월 달, 5월 달 정도에 아마 주식심화론에 합류했었던 것 같은데, 네. 201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19년 말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실적을 반영해서 좋아지는 시기였는데 갑작스럽게 20년 1월 말 2월 초 들어서면서 당시에는 우한 폐렴이었죠. 네. 우한 폐렴이 유행하고 한 달 동안은 뭐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있다가 네. 우한 폐렴 굉장히 추억 속의 이름이네요. 미국에서 네.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그리고 그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아마 2월 28일 정도, 2월 20일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그 직전에 해외여행을 잠시 다녀왔었는데 네. 그거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때 처음이었고, 네. 그리고 초기에는 막을 수 있다였는데, 다 뭐 그 전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사태들과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막을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 그리고 그렇죠. 시스템 리스크까지 이어지는 그런 리스크였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그리고 기업이 멈추는 일이었죠. 맞습니다. 가게는 집안에만 있었고요. 네. 당연히 기업의 그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공급이 막히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막히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염률이 심각한 그 감염병은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 때 은행에 그리고 증권사의 스프레드도 굉장히 벌어졌었거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회사의 그 금리, 조달 금리, 전단체 금리도 이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4%, 5%대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네, 그만큼 이 리스크가 전이될 거다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각국의 대응이 있었죠. 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채권을 무제한 매입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 돈 주고 사는 거죠. 네, 그렇죠.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푸는 겁니다. 네, 돈과 교환되면서 네. 계속 돈이 풀려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채권 사서 되겠느냐, 이 변동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야 된다. 네. 주식을 기대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 주식을 사야 주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하고 네. 그 코로나 이전까지 연준의 뭐 100년 이상의 역사 동안 약 3조 원 달러의 돈을 풀었는데 네. 그 코로나 시기에 1년 만에 3조 원 달러를 풀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거죠. 100년 동안 풀었던 돈을 한 번에 푼 거죠. 네. 실적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경기도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때
그 GDP 성장률이 역성장 그리고 실업률이 급등을 했었고요. 네. 고용과 경기, 기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풀린 돈들이 결국은 경기와 기업을 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반영하는 유동성 장세,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초호황 장세였죠. 그렇죠. 2020년 유동성 장세. 당시 때 매일 연준이 돈을 얼마나 푸는지에 대해서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네. 일각에서는 이거 돈 풀어봤자 그 금세 꺾일 거다. 이 돈보다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이게 올라가냐? 시장이 올라가냐? 네. 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돈 푸는 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뷰는 있었지만 저는 연준이 돈을 얼마나 푸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간 단위로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주식뿐만 아니라 돈의 가치가 굉장히 싸지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예. 물건 하나에 100원 주고 사던 걸 물건 하나에 200원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자산이 2배 오르긴 했지만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부동산, 주식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들어서면서부터 20년도의 특징은 종목들이 어닝 쇼크를 발표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을 수 없죠. 그렇죠. 경제 활동이 모두 마비되고 그렇죠. 이런데요. 근데 어닝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버리고 날아가는. 주가는 뭐 배로 갔고요. 네. 뭐 웬만해서는 종목들이 다 두세 배씩 올랐었죠. 네. 그리고 21년도에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 풀린 돈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실적 장세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때 주인공들이 뭐 IT 기업들,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까지 네. 급등하는 그런 그때만 해도 시기였죠. 사실 뭐 삼성전자 이런 거 투자하시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돈 벌기 너무 쉽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어요. 그때 시장에 유입이 많이 됐어. 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해 보이거든요. 네. 경기도 이제 회복되었고요. 실적도 회복되었고 주가가 이미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많이 시장에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유동성 장세 때는 어닝 쇼크를 내더라도 주가는 올라갔지만 2021년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주가는 하락하는 현상이 네. 발생되었죠. 이건 실적이 좋아질 걸 유동성 장세에 이미 선반영했기 때문에 아하. 경기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천천히 반응하는 이런 모습 네. 보여주었고요. 21년도 말부터 22년도 말에 슬금슬금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거 수요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로 가지 못해서 공급 부족 때문에 그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 말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죠. 제가 그때 방송에서 했던 어리석은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얘기하고 안 내린 적은 있지만 안 내린다라고 하고 올린 적은 없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도 안 올릴 거다라고 하고 실제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시장은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했죠. 민첩하게. 이미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고요. 맞아요. 금리는 올라가고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 이후부터는 조금씩 계속 내려오기 시작했죠. 일시적이다라고 봤었는데 주가가 굉장히 똑똑한 거죠. 네. 이미 그때부터 역금융 장세를 반영했었던 겁니다. 역금융 장세는 현재는 경기와 실적은 좋지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돈을 회수할 건데 돈을 회수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산 가격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선반영하는 시기인 거죠. 네. 아니나 다를까 22년 초에 시장에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지수가 그때 지수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그거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을 모두 다 네. 흡수한다. 수급의 뭐 소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벤치마킹 조정이 끝나면 수급 이슈는 괜찮아지겠지라고 했지만 전혀 수급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계속 하락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 2022년 1월 달이었을 겁니다.
내가 잘못 봤다. 네. 그러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거기에 전쟁도 터졌고요. 맞아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갑자기 또 생겼죠. 미국에서 정책 방향을 이제 돈을 회수한다라고 풀었는데 갑자기 유럽에서 우리는 풀 거야. 네. 그러면서 한 번 더 쇼크를 받았고요. 2022년도가 전형적인 역금융 장세. 전형적인 역금융이다. 아직 경기와 실적은 괜찮습니다. 네. 근데 돈을 계속 회수하고 있죠.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실적과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선반영해서 주가가 깨졌던 네. 그런 시기입니다. 마치 2020년 코로나 그 호황기의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23년도에 들어섰습니다. 네. 22년도 말에 23년도를 예측할 때 네. 정말 예측하는 사람 모두 다가 23년도 경기 침체 아니냐고. 그렇죠. 23년도에 경기 안 좋을 건데 왜 주식을 하느냐고. 맞아요.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사실 제가 프로그램 오프닝 멘트 할 때도 항상 경기 침체, 그렇죠. 경기 둔화, 이 우려감, 이 멘트만 거의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예. 심지어는 그냥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도 네.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랬어요. 네. 그건 사실 이제 선반영이 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전적인 경기 침체는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인데 실제로 그 역성장에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네. 헌데 23년 들어서부터는 별로 주가에 빠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생각을 했던 경기 침체는 왔는데 주가는 안 빠졌던 거죠. 제가 그 당시 때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가 EPS 12개월 포워드 EPS와 주가의 그 상관관계 네. 움직임을 보여드렸는데 그 차트를 보시면 EPS가 꺾이기 이전에 주가는 꺾였고 EPS가 본격적으로 꺾일 때는 주가는 반등을 했었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추정치보다 빨리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3년도 역실적 장세가 들어섰는데 역실적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배드 뉴스, 굿 뉴스 현상. 실적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을 더 풀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좋아지는 수급 여건은 좋아지는 그런 네. 현상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SVB 사태, 네. CS 사태, 도이치방크 사태 네. 아마 2주 전이었을 겁니다. SVB 사태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날 또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때 화요일 굉장히 크게 지수가 하락하는 날이었는데 맞아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는 날이다. 오히려 기회다라고 그렇죠. 언급을 드렸었. 네, 정확히 딱 2주 전입니다. 네. 지금부터. 근데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주말 동안 도이치방크 사태가 있었지만 각국이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는 지금 10조로 막을 거 이게 터지고 나서 파생돼서 계속 연쇄적으로 터지면 100조, 1000조에도 못 막는다라는 걸 과거 금융위기 사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결국 이러한 사태들, 지금 사태들은 은행의 뱅크런, 은행에 대한 부실 사태입니다. 예. 은행이 과거처럼 잘못 투자한 것은 아니죠. 레버리지 과하게 쓴 것도 아니고 예, 예. 국채에 투자했는데 미국 국채가 과하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가격이 빠져서 담보 부족 사태가 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게 그 상업용 부동산 사태로 넘어가면 문제가 또 달라지겠지만 그 전에 계속 지금 봉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이런 SVB 사태, CS 사태, 도이치방크 사태가 지금 시장에는 배드 뉴스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솔솔솔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라는 거 시장에 다시 돈을 푸는 거고 이건 다시 2020년도에 유동성 장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때도 지금은 아직 역실적 장세에 안 들어섰다. 우리 조금만 예. 참자. 1년이든 2년이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유동성 장세가 돌아오면 그때는 우리 돈 벌 수 있고 네. 그때까지 안 되는 장에서 아껴놔야 된다라고 네.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근데 혹자는 또 이런 그 비판을 합니다. 네. 금리 인하 못 할 거야. 저도 금리 인하 그 뭐 할지 못 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컨빅션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죠? 최종 금리라고 하는 네. 터미널 금리라는 목적지로 목표치. 예, 연준이 그 운전해서 가고 있죠. 네. 드라이버입니다. 당연히 연준이. 네. 근데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가속 페달 밟는 건 네. 금리 인상이죠. 그렇죠.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서 최종 금리까지 가려고 하는 거고 네. 브레이크를 밟는 건 금리 인하입니다. 네. 금리 인하. 근데 지금 금리 인하는 연준이 브레이크를 아직 안 밟을 거예요. 네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느냐가 아니라 이건 뭐 일단 떠나서 떠나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다. 떼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2020년, 22년 역금융 장세 때 25bp로 눌렀다가 네. 50bp로 눌렀다가 네. 75bp로 눌렀다가 3연속 자이언트 때리지 않았습니까? 가속 페달을 밟는 그 예. 강도가 계속 세졌습니다. 엄청났었죠. 근데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서서히 떼고 네. 뗐거든요. 이게 언제 브레이크로 옮겨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포인트는 이거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다는 것.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라는 건 뭐 확신할 수 없지만 네.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미 왜냐면 최고 속도는 찍었다. 이미 찍고 내려오는 거다. 그것 플러스 물가는 이미 잡힌 상황이고요. 네네. 물가는 이미 잡힌 상황에서 만약 가속 페달을 더 밟았다가 가속 페달을 더 밟는다라는 건 지금까지 발생했던 CS SVB 사태가 네.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 가격이 빠지니까 발생했던 건데 그것도 가파르게 올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 여기서 아니겠습니까? 더 밟아버리면 그러한 시스템 리스크를 건드릴 만한 요소가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네. 물가가 잡혔는데 이걸 더 발생시킨다? 이거 너무 부담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브레이크를 지금 밟지는 않겠다라고 보지만 예.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가의 방향성을 봤을 때 가속 페달, 즉 주가가 밑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배드 뉴스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파르게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 브레이크를 밟겠죠. 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 다시 시장의 유동성을 푼다는 거고요. 다시 그럼 사이클은 돌아갑니다. 예. PER 올려가면서. 근데 지금 굉장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2020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봐요. 네.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그 당시 때 비빅,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네. 당장의 실적, 자동차와 화학, 철강, 반도체와 같은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의 실적을 당겨 쓰고 네. 꿈을 실어 넣어주는 종목들 지금 실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지만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먹히는 말빨이 먹히는 시장이었습니다. 프리미엄 팍팍 주고. 그때 2020년도에 시장에 말빨이 굉장히 잘 먹히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3프로 TV라고. 네네. 3프로 TV가 발생된 게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와 비슷한 입김을 가진 분이 배터리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 나타났죠. 요즘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유동성 장세는 밸류에이션을 당겨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주가 또는 섹터가 말빨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먹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를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뭐 몇몇 분들이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그분이 입김이 센 것도 기도 하지만 매크로 현상이 맞춰가는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분명 역실적 장세에서 저는 유동성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혹시나 그럼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면 모르죠. 이게 발생할지 안 할지. 2007년도 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이전에 몇몇 은행들이 작은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네. 괜찮다 하다가 2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1400포인트에서 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1000포인트가 한 달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일각에서 지금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작은 은행들이 파산하다가 정말 대형 은행까지 위기가 번져버리면 그때와 데자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지만 더 패닉에 빠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미 뭐 그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뭐 미래에 대해서도 그 담보할 수는 없는 얘기죠. 네네. 근데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 그냥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네. 근데 대응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2000포인트에 2007년, 8년, 9년 2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 왔다가 1000포인트 깨졌다가 네. 다시 반등을 하면서 2000포인트 이상 차정으로 갔습니다. 예. 금리를 계속 인하하면서 돈을 풀면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가파르게 풀었었죠. 네. 그 장세가 10년 동안 갔습니다. 결국 1400포인트에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1000포인트 갔다가 다시 1400포인트 왔다가 2000포인트를 갔습니다. 지금 3000포인트에서부터 주가가 지금 2000포인트까지 내려와서 그렇죠. 다시 이제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과거 2000포인트에 산 분들은 꽤 그 금융위기 때 복구하기가 힘들었겠지만 네. 1400포인트에 산 분들은 한 달 고통받고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가장 큰 배드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3300포인트에 산 게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레버리지가 아닌 이상 네. 주식 비중을 늘려가 봐야 될 시기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설령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다. 네. 그럼 바닥을 모르고 PBR을 무시한 채 깨지겠죠. 어디까지 깨질지 네네.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분명히 짧고 강한 크러쉬일 거고 하방 내려가서 길게 머물진 네. 않는다. 네, 짧고 강한 크러쉬일 거고 그걸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는 쓰지 않되 네.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되 주식 비중에 대해서 만약 그런 사태가 오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역시 그 유동성 장세가 와서 2020년도가 오는데 업사이드 리스크 또한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무분별하게 오지도 않을 또 올 수는 있지만 네. 확률이 낮은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비관론에 쌓일 필요는 그리고 분명히 어느 정도 반영되고 인지하고 있는 실적과 경기 우려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을 사야지 네. 라는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나.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네. 방망이를 짧게가 아니라 이제 길게 잡아야 될 때가 왔다고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처음에 이렇게 불거지게 됐을 때부터 이야기를 한번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돈을 많이 좀 풀게 됐고요. 이런 유동성 장세를 지나서 실적 장세 그리고 역금융 장세를 지나서 지금은 역실적 장세까지 돌아야 한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여 주셨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의 가파른 속도 여기서는 가속 페달에 발을 좀 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하방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 혹시나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은행권의 리스크 이게 조금 다시 한번 또 크게 번지면서 충격이 있을지라도 짧고 굵게 끝날 것이다. 그래서 지나친 비관론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힌트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핵심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2차 전지 모두 주목하고 계시죠. 거기다가 최근 삼성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 투자 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도 곳곳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속 게임 중인 두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쪽 현재 모멘텀 어떻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요즘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네. 전지가 시장의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가면 그 자금들이 뭐 반도체, 바이오, 맞아요. 뭐 인터넷 이쪽으로 흘러가는 한쪽이 오르면 내리는 이런 시속 게임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죠. 누가 승자일까? 이건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건 승부가 아니잖아요. 네. 예, 뭐 수익률 대회가 아니고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미래 EPS를 보고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는 이게 많기 때문에 이게 승자야. 뭐
주도주야 이런 논란은 수익률에 크게 무관하다라고 생각되고 굳이 하나를 가릴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동안 2차 전지의 쏠림이었다라면 네. 이게 꺾여 내려가느냐, 이제 끝났느냐 이것보다는 쏠림의 완화. 지금까지는 혼자 갔다라면 네. 이제는 같이 갈 수 있는 조금은 나눠 갔겠다. 네, 아. 물론 같이 가면 느리게 가겠지만 네. 어쨌든 가는 저는 그런 장세로 보고 있거든요. 네. 먼저 먼저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저는 AMPC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MPC요. 네. 그 IRA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네네. IRA의 이제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대략 7,500만 불, 7,500불 정도가 네네. 아마 될 겁니다. 제가 네.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건 소비자, 구매자에게 주는 그 혜택이고 네. 생산자, 그러니까 셀, 기업에게 주는. 예, 양극, 음극, 뭐 동박 전해액 이런 첨가제를 만드는 업체에게 주는 혜택, 네. 생산자에게 주는 혜택. 지금 파악되는 바로 언론이나 그 네. 외신에 파악되는 바로는 바우처 형태로 세금 혜택을 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AMPC에 해당되는 내용이 말이죠. 규모는 안 정해졌습니다. 예. 근데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생산한다, 이 셀을 이 정도 생산한다. 그럼 너희가 거기에 생산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뭐 5% 내지 10%, 20%이 범위는 안 정해졌습니다. 네. 이만큼 세금 혜택의 바우처를 주겠어. 그 바우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바우처를 받았습니다. 네. 1조 원의 바우처를 받아서 그걸 세금 감면으로 썼어요. 근데 이 세금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 얼마보다 더 많은 퍼센트의 바우처를 받았다라면 세금을 안 낸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바우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바우처를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는 거죠. 이 그 AMPC에 상관없는 기업에게 예를 들어서 세금을 1조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바우처가 있는데 네. 이걸 애플한테 팔았어요. 야, 우리 이거 1조 원 정도 그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바우처인데 너희 이거 9,600억에 사. 네. 그럼 이 AMPC 회사 입장에서도 9,600억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네. 이 바우처를 산 회사 입장에서도 9,600억 주고 사서 1조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는 거죠. 네. 실제 캐시와도 상관 있는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예상치가 지금 SK 올해의 생산량 캐파 기준으로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의 2조 바우처, 원. 그리고 SK 온 같은 경우에는 8천억의 바우처를 이것도 거의 조 수준이네요. 네, 8천억의 바우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 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마 오늘 내일 발표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얼마나 EPS를 자극할 만한 이슈인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 2.3조입니다. 네. 컨센서스 기준이고요. 올해 2.3조의 영업이익을 버는데 2조 원의 만약 바우처를 받는다. 그 거의 올해 영업이익에 맞먹는 정도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전기차 업체들, 셀 업체들의 PER이 25년을 당겨 쓰기 때문에 뭐 50배, 100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근데 올해 이익에 대해서 뭐 내년은 따블, 내년 비해서 내후년도 따블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네. 만약 올해 2조 원 버는 게 이 혜택에 의해서 2조 원이 더 붙는다. 현금으로 더 붙는다. 네. 라고 한다면 2조 원 버는 회사가 4조 원 버는 회사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럼 밸류에이션, 현재 밸류에이션이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굉장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SK 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더 재밌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뭐죠? SK 온 1분기에는 적자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에서 에너지 화학 부분은 당연히 흑자겠지만 그렇죠. SK 온 배터리 사업 부분은 적자가 날 거예요. 네. 그리고 2분기도 불투명합니다. 뭐 지금 예상치로는 2분기 내지 3분기에 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다면 연간으로 네.
0.2조 원 정도, 2천억 정도 흑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 보조금이 몇 배가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올해는 이제 적자와 흑자를 합쳐서 돌아가는 구간이고 네.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에 네. 의해서 보조금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인 수율과 관련된 거죠. 근데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SK온 입장에서 정말 2분기 내지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다면 원활하게 한다면 레버리지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점이 부각이 된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흑자 전환을 할까요? 근데 이런 논란은 아하. 2020년 19년에도 있었습니다. 예. 매번 LG화학이 우리 이번에 분기에 흑자 전환해요, 흑자 전환해요 하다가 못했고, 흑자 전환해요 하다가 못했고, 그런데 흑자 전환을 하는 순간 LG화학이 주가가 10배 가까이 뛰었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 흑자 전환 수율 그리고 이 AMPC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네. 이게 가장 관건인 거고 AMPC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정말 쇼크 수준이 아니라면 저는 이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팔고 그냥 다 흐지부지 돼버리는 네. 그런 셀온더 뉴스 현상은 이번엔 아닐 것이다. 이건 아니다. 네,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EPS를 건드리는 요인이다. 네.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은 우리가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SK 이노베이션과 저는 SKC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2차 전지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IRA 법안은 뭐 상세히 알고 계시죠? 이 법안의 세부 조항 중 하나인 AMPC, 이 기업들에게 생산자에게 주는 이 보조금 혜택에 관한 설명, 이 기대감이 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이런 예시를 통해서도 상세히 또 설명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IT와 또 반도체 이쪽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 얘기는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긍정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주가가 그 실적을 선행하죠. 네. 아무리 실적이 지금 분기 실적이 아니라 하반기 내년 실적을 예상하더라도 하반기 내년 미래 실적을 예상한 움직임에 비해서도 주가는 빨리 움직입니다. 네. 근데 지금 1분기 적자의 수준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예상치가. 그래서 뭐 4조 원, 5조 원 이렇게 그 예상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데 실적 추정치는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하게 반등을 하죠. 이게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실적과 주가의 다이버전스. 네. 실적의 추정치는 빠지는데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 버리는, 이건 바닥에서 나타나는 신호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일전에 챗GPT가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견인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재고가 너무 남아돈다. 아하. 그걸 네네. 말씀드렸었죠. 네. 그런데 재고가 이제 1분기, 2분기의 피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솔솔 이제 감산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죠. 네. 이러한 모습들이 감산과 반도체 재고 상반기 피크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가 피크를 쳤다라는 건 네. 바닥은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도체 가격. 근데 이게 수요 촉진에 의해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이 주가의 바닥을 잡았다라는 부분이고, 때문에 주식을 짧게 하시는 분도 있고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길게 하시는 분들 특히 외국인 큰 자금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바닥을 잡았을 때 잡아두고 시간을 많이 녹이는 그런 예. 패턴이죠. 때문에 그런 구간에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IT 종목들 뭐 스치면 30-40%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맞아요. 훅 가더라고요, 한 네, 번에. 그게 2차 전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하. 소부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예. 이제 바닥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IT, 반도체, OLED 또한 이제 2차 전지와 함께 시속 게임을 계속 이어나가고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은 네.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죠. 자화전자 네. 그리고 오로스테크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조를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주셨던. 네네. 예. 자화전자 핸드셋 그리고 이 핸드셋 내에서 폴디드 줌에 대해서 역량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2차 전지의 트렌드가 수주를 받고 캐파를 늘리고 수주를 받고 캐파를 늘리고인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 수주와 캐파를 늘린 상황에서 또 캐파 증설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화전자가 작년에 캐파 증설을 공시를 하고 주가가 단기간에 30-40%가 뛰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하고 이게 미래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적의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지금 사자라는 뷰보다 네. 얘네들이 그 오버레이 장비를 네. 삼성한테 수주받게 된다면 주가 2-3배 정도는 갈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그 대해서. 오버레이 장비를 수주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보고 있자라는 네. 차원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금 또 주목을 바짝 받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관심 종목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덧붙이는 이야기 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주주 활동이 좀 강화되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요새 뭐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만 봐도 사실 KTNG 주총 관련해서 행동주의 펀드와의 격돌 뭐 이런 뉴스까지도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점장께 이 얘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점장님 어떻습니까? 이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 주주 활동 강화의 트렌드 장기적으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뭐 2, 3분 더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주주 환원 정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네. 네. 저성장이 됐고 과거에는 돈 번 걸 계속 투자를 했어야 되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번 걸 공장을 늘리고 번 걸 공장을 짓고 또 이걸 계속 해왔죠. 네네.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이 미래에 할 걸 당겨 쓰는 것처럼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걸 계속 해왔습니다. 네. 결국에 배터리 또한 반도체처럼 사이클을 그리겠죠. 반도체도 과거에는 2차 전지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한정 올라가던 네. 시기가. 근데 결국 돌아올 거거든요. 네. 이 말은 시장이 이 섹터가 아니라 시장이 저성장 시기로 돌아서게 되면 투자할 것들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럼 이걸 과거에는 투자하고 주가가 더 갔는데 이제는 투자할 게 적어지니까 주주들이 나에게 원하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는 이미 발생되었고요. 네. 미국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속도가 낮아요.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주식 수를 계속해서 줄이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버커셔 해서웨이랑 애플이거든요. 네. 버는 것들을 족족 배당을 주거나 또는 주식을 사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트렌드들, 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여가는 트렌드들이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네. 제가 요즘에 주주총회를 가보면 정말 2, 3년 전, 4, 5년 전보다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예.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고 과거의 업체들은 그래 그냥 주주총회만 잘 지나가면 되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네. 탑픽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기 때문에 오픈된 내용들 이미 밝혀진 내용들 뭐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네. 당연히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밝힌 내용이 3년간 번 돈의 50%를 주주환원 정책에 쓰겠다라고 네. 했죠. 얼마 전에도 4천억을 자사주 매입을 하는 데 썼습니다. 자, 쉽게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이번 주가 메리츠 증권의 거래가 마지막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메리츠 증권은 역사 속으로 없어집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로 합병이 되죠. 이미 메리츠 화재는 합병이 되었고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로 합병이 되면 시가총액이 8, 9조, 10조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근데 메리츠 증권이 아마 작년에 8천억, 9천억 정도를 벌었을 거고 메리츠 화재를 합치면 그냥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네. 연간 2조 원 정도를 법니다.
8조 원 시가총액인데 2조 원 정도를 법니다. 네. 근데 2조 원 번 금액의 절반, 1조 원을 주주환원 정책에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년간 1조 원을 배당이나 자사주로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그냥 쉽게 생각해서 5천억을 배당을 주거나 5천억을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럼 5천억을 준다고 한다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5천억의 배당 수익률 얼마인가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이 5천억을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유통 물량을 감안했을 때 계속 유통 물량을 없애는 효과가 발생이 되죠. 네. 이 주식 수가 계속 없어지면 받아야 될 배당은 커지고요. 그렇죠. 받아야 될 배당은 커지면 또 향후에 똑같은 재원으로 줄일 수 있는 주식의 수가 커집니다. 예. 이익이 만약에 정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금융업은 공장을 짓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회사라서가 하는 네. 말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래에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이 될 수 있는 금융업계에서 될 수 네.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도 단기적으로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보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한 번은 굉장히 이 발산이 일어나는 트렌드가 발생될 거라고 봐요. 예. 지금 2차 전지나 IT가 뭐 3일 만에 30-40% 올라가는 그런 발산 구간이 발생이 예. 되죠. 결국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종목들도 발산이 일어나는 구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구간은 반드시 올 거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익원 지점장님 오늘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 이익원 지점장 모시고 시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 이런 주요 섹터 이야기, 또 주주행동 강화 트렌드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투자 판단에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